사업이 망해 이사온 낡은 집, 다락에서 3억 원의 돈 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며칠 후 한 노인께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순호 씨,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그 순간 제 인생 역대급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사업이라는 게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지만 항상 빠듯했고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가족여행을 떠나는 걸 보면 부러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면 친구들은 새 책가방이나 운동화를 자랑했지만 저는 몇 년째 같은 낡은 가방을 메고 다녀야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쌓일수록 돈이 많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렵게 겨우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 후로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장학금을 신청하고 부족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야 했죠. 하지만 번 돈을 다 합쳐도 한 달을 버티기가 빠듯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아끼느라 방에서도 겉옷을 입고 생활해야 했고 친구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저는 가장 저렴한 메뉴 하나를 시키고 눈치를 봤죠.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갔다가 계산할 돈이 모자라 눈앞이 캄캄해졌던 적도 있을 정도면서 말이죠.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향했을 때 저는 무심코 주머니를 뒤적이며 따로 빼놓은 돈을 찾았습니다. 분명 아침에 챙겨 나온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주머니를 더듬었죠. 부족한 용돈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매일 써야 할 돈을 나누어 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당황한 마음에 지갑을 꺼내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마 하며 조용히 다시 한번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얼굴이 화끈거리며 온몸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오전에 교재를 구입한 기억이 나면서 돈을 쓴 기억이 나더라고요. 겨우 5,000원짜리 돌솥 비빔밥 값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며 웃으며 제가 계산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으며 비참한 마음만 들더군요. 다음날 주겠다고 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돈이 없다 보니 그런 말조차 자존심이 상해서 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저에게 한 친구가 돈을 내밀며 말하더군요. 왜 그래? 얼른 돈 내고 나가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빈 주머니와 지갑만 뒤적일 뿐이었죠. 저기 잠시만. 어색하게 웃으며 어떻게든 태연한 척 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는 것 같더군요. 친구들에게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만 할 뿐이었습니다. 돈 걱정에 사로잡힌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던 친구 한 명이 조용히 지갑을 꺼내며 말하더군요.
혹시 돈이 부족해? 내가 내줄게. 돈 집에 두고 왔냐? 저는 순간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들더라고요. 친구의 도움을 선뜻 받을 수도 그렇다고 완강히 거절할 수도 없어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정말 고마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친구는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괜찮아. 내가 먼저 계산하고 다음에 순우 네가 커피 한 잔 사주면 되지. 친구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이런 순간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손에 돈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남들보다 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한 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중고 물품을 사고 팔며 용돈을 벌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각이 생기면서 직접 물건을 소싱하고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한 후에는 이럴 바에야 제대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과감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규모로 전자제품 액세서리와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 점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보니 젊다는 건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더군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기에 두려움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기대가 더 컸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저 혼자 이루어낸 사업체가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대학 강의가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가서 전공 공부와 함께 사업 관련 자료를 찾았고 사업 계획서를 짜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했죠.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고요. 처음에 중고 물건을 팔 때부터 시장을 익히는 과정에서도 제가 직접 포장하고 택배를 보내며 고객 응대까지 도맡았으니까요. 주문이 들어오면 수업 중에도 틈틈이 확인하고 배송이 늦어질까봐 강의가 끝나자마자 우체국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배송이 늦어지면 고객이 실망할까봐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썼거든요. 점차 판매할 상품의 범위를 넓히면서 직접 도매 시장을 돌아다닐 때도 혼자였죠.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올라가던 고시원 계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까지 상품 등록을 하고 고객 리뷰를 하나하나 읽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했고요. 광고비를 아끼기 위해 SNS 마케팅을 독학하며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팔았을 때에 짜릿한 성취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차츰 매출이 늘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들어오더군요. 나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어떻게든 버텼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 제대로 된 쇼핑몰을 운영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성장하는 숫자를 보며 비로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던 제 길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시작한 작은 인터넷 쇼핑몰이 어느덧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들보다 먼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면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아갔고요. 매달 성장하는 숫자를 보며 이제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었고 언젠가는 더 큰 사업가가 될 거라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 통장에는 늘 바닥을 드러내는 숫자뿐이라 모두가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었죠. 학창시절부터 돈이 부족한 것이 일상이었고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것들이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브랜드 로고가 박힌 신발, 사람들이 흔히 가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조차도 저는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늘 돈을 아끼고 쪼개쓰며 살아온 저에게 돈을 번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게 되더군요. 가끔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저의 미래를 그려보곤 하면서 자기만족을 했거든요. 언제나 지갑 속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메뉴판 가격을 보지도 않은 채 가장 비싼 요리를 주문하는 제 모습을 상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가져가며 이 정도는 내가 낼게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순간을 꿈꾸기도 했고요. 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사람들처럼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봤던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 저는 더 박차를 가하며 쇼핑몰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첫 수익이 생겼을 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들뜬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돈을 쓰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일부러 비싼 커피를 사들고 거리 한복판을 걷기도 해봤죠. 마치 그 커피 한 잔이 제 성공을 증명해 주기라도 하듯 작은 플라스틱 컵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나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이제야 세상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더 크게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단순히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고요. 사업의 세계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모르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순조롭다고 생각했고 제 감각을 믿고 독특한 제품을 소싱해왔죠. SNS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며 어느 정도 고정 고객층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광고 효과도 좋았고 사람들은 저희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제는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시작되더군요. 쇼핑몰 업계에서 가격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을 찾았고 그런 고객층을 노려 저희 쇼핑몰과 비슷한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났죠. 경쟁업체들은 마진을 극도로 줄여서라도 고객을 끌어모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며 따라가려 했지만 결국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매출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운영 자금이 부족해졌고 늘어난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지금만 버티면 다시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제 예상은 달랐어요. 매출은 계속해서 줄었고 고객 이탈이 심해졌으며 재고가 쌓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거래처에 줄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저는 부도가 나고 말았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쌓아올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저에게 남은 건 어마어마한 빚뿐이었으니까요. 밀린 대금, 대출이자, 직원들 월급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쇼핑몰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졌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더라고요.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끊임없이 자책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부모님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부모님께 저는 차마 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었거든요. 혼자서 사업을 일궈냈다는 이유로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 생각에 차마 얼굴을 뵐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부모님의 연락도 피하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죠. 의욕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지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더라고요. 성공한 젊은 사업가에서 실패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눈에 띄게 초췌해진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눈 밑은 검게 패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죠. 살던 집도 비워줘야 했고 타던 자동차도 반납해야 했으니까요. 집안엔 쇼핑몰에서 팔던 물건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업이 망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경기 불안과 연이은 실수로 인해 빚만 잔뜩 떠안고 결국 쇼핑몰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죠. 당장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제 몸 하나 놓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쌓여있는 물품들을 차마 다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찾은 집이 바로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많이 낡고 지저분하긴 했지만 짐을 쌓아둘 수 있는 지하 창고가 있었거든요. 이 집의 주인은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고요. 집은 낡았지만 월세가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빠듯한 형편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집 안으로 처음 들어섰을 때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삐걱거리는 바닥에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습니다. 짐을 옮기고 둘러보니
집안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더군요. 벽지는 손만 대도 우수수 떨어졌고 부엌 싱크대는 배수관이 막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는 힘을 주어 돌리면 빠질 듯이 흔들렸고 창문은 바람만 불어도 덜컹거렸죠. 하지만 제 형편에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생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가진 재료를 이용해 직접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팔다 남은 물품들 중에 인테리어 소품이나 생활용품도 꽤 있었거든요. 없는 물품들은 시장에서 할인하는 장판을 사와 덧대고 벽지는 가장 저렴한 종이 벽지를 사서 직접 바르기도 했습니다. 싱크대 배수관은 뜨거운 물과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간신히 뚫었고 헐거운 문손잡이는 나사 몇 개를 새로 조여 겨우 고정했습니다. 집은 손볼수록 낡은 흔적들이 더욱 두드러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가 사는 공간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마치 이곳을 제 손으로 다시 살려내는 듯한 묘한 애착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사 전 집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보다 며칠간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은 쌓여 있었지만 아직 젊으니 뭐라도 다시 시작해보자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조금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집 정리가 끝나는 대로 막노동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다락방 천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락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작은 문 하나가 보여 열어보니 계단이 있더군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혹시나 너무 더럽거나 망가져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올라갔죠. 다행히 다락은 먼지가 쌓여있긴 했지만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 공간도 잘만 손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왠지 다락은 저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곳 같았거든요.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락을 살피고 있는데 다른 곳과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일부 판자가 느슨해져 들떠 있었고 손으로 두드려 보니 속이 비어 울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들떠있는 판자를 뜯으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쥐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의 사체가 나오지는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낡은 천가방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가방은 한눈에도 매우 오래되고 낡아 보였고 무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주인이라더니 혹시 뭘 숨겨두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가방을 열어보는 게 맞을까 싶기도 했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겁도 났습니다. 낡은 집의 다락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습기로 인해 곳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배어나오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게다가 천이 달아해지고 지퍼도 녹슨 채 반쯤 열린 가방은 너무 볼품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이 일었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쉽게 가지 않더라고요. 용기를 내 가방을 들어보니 예상보다 묵직해서 뭐가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했죠.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열어 그 안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가방 안에는 빼곡하게 묶여있는 지폐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을 떨며 한 묶음을 집어들어 보니 분명한 5만원권 지폐더군요. 몇 장쯤 되는지 가늠하려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어 한참 보기만 했죠. 이게 다 뭐야?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털썩 주저앉고 나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은 쿵쿵 뛰었고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액이 이런 집에서 나올 리가 없다는 생각과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싶어 다시 가방을 들여다봤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손끝을 깨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렸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대체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 누구의 것이며 왜 이런 낡은 집에 남겨진 걸까? 의문과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두근거림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갔죠. 이 돈이 누구의 것인지, 왜 이런 곳에 숨겨져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한동안 비어있던 집에 누군가 들어와 돈을 숨겨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쿵대며 뛰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둔해졌고 머릿속은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뒤섞였죠. 눈앞에 놓인 돈 뭉치를 보고 있자니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였고요. 손을 내밀어 돈을 한 장 집어들어 봤습니다. 낡았지만 확실히 현금이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모서리,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피부에 와닿았죠. 지폐 뭉치를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누구의 돈일까? 이런저런 생각 끝에 땀이 이마에 맺히는 게 느껴지면서 더 긴장이 되더군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이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혹시 불법적인 돈이면 어쩌지? 마약 거래? 도둑질? 숨겨둔 비자금? 그 돈이 사라진 걸 알게 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곳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이니까요. 원래 주인이 숨겨둔 걸까? 아니면 그 이후에 누군가 다녀갔던 걸까? 만약 원래 주인이 숨겨둔 거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혹시 이 돈을 찾으러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 돈이 유혹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업이 망하고 결국 이 낡은 집으로 이사 왔으니까요. 천천히 돈을 세어보다가 저는 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3억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빚쟁이의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제 현실 속에서 이 돈이 제 것이 된다면 제 삶이 바뀔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무너진 자존감을 조금은 회복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상 함부로 손댔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돈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손안에 들어온, 하지만 절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거액의 돈을 말이죠. 저는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순간이 제 삶의 변곡점이 될 것만 같더라고요. 일순간 어려운 형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만약 이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동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이사간 집의 다락에서 돈가방을 발견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부서에 가서 신고해야 할지도 몰라 민원실로 가서 상황을 설명드렸죠.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응해 주셨고 유실물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류를 건네주시더군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저는 돈을 발견한 경위를 설명하고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경찰관 몇 분이 집으로 와서 집안을 둘러보고 돈가방을 살피시더니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경찰이 세어본 현금의 액수도 제가 세어본 대로 3억 원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접수를 했으니까 돈은 경찰서에서 보관하겠습니다. 집주인분부터 만나봐야겠네요. 큰돈인데 대단하시네요. 친절하게 웃으며 돈가방을 들고 나가는 경찰관을 보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3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보내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그 돈으로 할 수 있었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빚을 갚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돈을 잘못 사용했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범죄 조직에 휘말리거나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신고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를 마친 결과 이 집의 원래 주인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였고 그분의 상속을 받아 현재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집주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요양원과 연락을 취한 후 할머니께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조사에 동참하고 유실물 신고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셨죠. 할머니께 가방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할아버지의 가방이 맞다고 하셨다고 하면서요.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3억 원이라는 거액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상태였죠.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로 가는 동안 혹시 이 돈이 위험한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미 신고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형사가 저를 맞이하며 안내해 주시더군요. 간단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조사실로 안내받아 따라갔죠.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께서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연로하셨지만 단정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는 할머니께서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라고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게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최근에 이사간 세입자입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이고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찬찬히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돈을 찾았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다락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인가. 거기가 우리 영감 비밀 공간이었거든. 일부러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정말 고마워요. 너무 다정한 말투에 저는 손을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큰 돈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경찰이 내민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경찰서에 올 일이 생길 줄이야. 그제야 저는 할머니께서 꽤 긴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도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풀어드리려는 듯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더군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이 할머니께 제가 발견한 가방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께서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보시던 할머니는 손끝을 떨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우리 영감의 가방이 맞는데 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사다 준 거야. 많이 들어가게 큰 가방인데 들고 갈 수 있어야 한다기에 고르고 골라 사다 줬지. 그 순간 조사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지더군요. 할머니, 그럼 이 가방을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 경찰의 물음에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방을 우리 영감 환갑 무렵에 사주고는 못 봤지. 원래 그런 양반이거든요. 매일 혼자 다락에 들어가 한참을 안 나오곤 했어요. 아주 살다시피 했어. 나도 사주기만 하고 가방을 어디에 뒀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서 잊어버렸던 가방이고요.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제가 발견한 돈이 정말 할머니의 남편께서 남긴 것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가방에서 3억 원이나 나왔어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돈이 많으셨나요? 경찰이 가방 안에 돈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할머니께서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 집 다락에서 나왔다면 아마도 우리 영감이 숨겨둔 돈일 거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남편께서는 생전에 돈을 무척 아끼셨고 집안 곳곳에 현금을 모아두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 돈 찾는 재미가 좀 있었지. 그 양반이 좀 별났거든요. 자식도 없이 우리 둘만 사는데 돈을 그렇게 아등바등 모아서 숨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 돈 다 찾은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더 숨겼나 보네요.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께서는 이 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의 작은 주머니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신 내역이 적힌 통장도 들어있어서 돈의 출처가 쉽게 확인되어 조사는 마무리되었죠. 경찰이 보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유, 영감 하나가 여러 사람 고생시키네요. 그 돈을 진작 좀 나를 주지. 이제 다 늙고 요양병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생겨서 어쩌나. 할머니는 유쾌하게 웃으며 요양병원 차에 오르셨고 저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상했던 것처럼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고 보상금도 받는다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얼른 집 정리를 마치고 결심했던 대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돈가방 때문에 걱정하느라 며칠 늦어진 만큼 더 빨리 집 정리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 뜯어낸 판자 자리를 메우고 그 자리에 예쁜 인테리어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며 다락을 저만의 아지트로 꾸며놓았죠. 할아버지도 그 다락을 아지트 삼아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묘하게 재밌더군요.
그렇게 다락까지 정리를 마치니 비록 낡았지만 이 집에서 제법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더군요. 며칠 동안 집안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곁에는 요양병원 직원이 있었고 직원의 손에는 제가 신고했던 돈가방이 들려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시며 감회가 남다르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방석을 깔아드렸습니다. 요양병원 직원은 할머니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가방을 내려두고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저는 따로 대접할 게 없어 물이라도 드리려 컵과 물병을 챙겨 앉았죠. 집안을 둘러보시던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도 나랑 영감이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어요. 첫 우리 집이자 마지막 집이었지. 할머니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집을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를 놓고 요양원으로 갔고 자식도 없이 영감하고 이 집에서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정말 많았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젊고 기력이 있었다면 이 집에서 끝까지 버텼을 텐데. 집을 잘 정리해줘서 고마워요. 망가진 곳이 많았죠?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추억에 젖은 듯 집안을 둘러보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 보러 오셨구나 하고 조용히 기다렸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곁에 있던 그 돈가방을 제 쪽으로 미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이 돈 청년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면서 다시 가방을 밀어 할머니 곁으로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이 돈은 할머니의 것이잖아요. 저한테 왜... 당황하는 저를 보며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돈을 남길 자식도 없고 돈이 많아도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 청년처럼 정직한 사람이 발견한 돈이니 그게 더 인연이라 생각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청년이 집 계약할 때 보니까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았다면서 웃더군요. 그런데도 그 큰 돈을 선뜻 경찰에 신고한 걸 보면 좋은 사람 같다고요. 세월을 조금 더 산 사람이 베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쓸 만큼 있거든요. 우리 영감이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이 돈을 그냥 묵혀두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왕 착하고 성실한 사람한테 보상금으로 주고 싶어요. 어쨌든 청년이 찾았잖아요. 할머니의 말씀에도 저는 그 돈을 선뜻 받을 수 없어 잠자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에게 돈을 맡기겠다고 하시더군요. 이 돈이 청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사했던 것 같다고 하던데 우리 영감도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청년이 찾게 됐나 싶기도 해요. 우리 영감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닌 척 하면서도 누가 어렵다고 하면 몰래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는 말고 잘 써서 부자 되세요. 그리고 갚으면 되죠. 그때까지 내가 청년에게 맡긴다 생각할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방을 두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제가 따라 나가며 뭐라 말하려 했더니 그냥 손을 흔들며 요양병원 차에 올라타고 떠나셨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가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었을 때 마주한 두툼한 지폐 뭉치는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3억 원이라는 돈은 거액이기도 하고요. 이 돈을 정말 내가 써도 되는 걸까? 우연히 발견한 돈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크지 않은가? 저는 다시금 여러 생각에 빠져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야 문제될 게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도 괜찮을까? 마음이 복잡했고 너무 고민한 나머지 속도 안 좋을 정도였습니다. 분명 할머니께서 가방을 저에게 맡긴다고 하셨지만 정말 제 것이 되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문득 요양병원 차에 오르시며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잡고요. 그 말이 마치 저에게 하는 조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가난했던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지금의 제가 이 돈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돈은 분명 제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써버릴 수도 없는 돈이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다시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거죠. 먼저 급한 대로 남아있는 빚을 정리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오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돈만 믿고 무작정 도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선 이전 사업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죠. 과도한 재고 부담, 무리한 마케팅 투자, 급격한 확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이 심화될 때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시범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소규모 테스트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전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 유형의 테스트가 필요하더라고요. 또한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 후 생산 방식도 검토했습니다. 초기 자금 운용 역시 신중하게 계획하며 작은 규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이후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에는 협력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느라 바빴습니다. 상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계약을 체결하느라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들 중에서도 신중히 선별했죠. 마케팅은 공격적인 방식보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노출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했던 전략은 비효율적인 지출을 초래했기 때문이었죠. 보여주기식 단기 매출 증가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에야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결심을 할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몇 년 후 신중한 투자와 계획 끝에 사업은 다시 성공 궤도에 올랐고 저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후 문득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래도 경제적으로 힘드셨기에 제 실패가 더 큰 짐이 될까 두려웠죠.
제 상황을 알게 되시면 속만 상하고 걱정만 하실 것 같아 차라리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고 다시 기회를 잡았을 때는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부모님께 드린 것은 침묵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업이 안정된 후 다시 일어선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불효를 사죄해야 했고요. 고향으로 가는 길, 저는 수없이 말을 연습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가볍게 시작할지, 아니면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라며 진심을 먼저 전할지 고민되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하자 마당을 쓸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곁에는 농기구를 고치고 계신 아버지가 계셨죠.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찾아오지 않았던 몇 년 사이 어머니의 머리카락엔 흰색이 더 늘었고 아버지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수그러져 보였거든요. 낡은 집과 쾌한 부모님의 얼굴에서 그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했고요.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떠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과의 재회는 따뜻한 눈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나는 또 한 사람,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할머니께 드릴 작은 선물과 함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찾아갔죠.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는 이제는 많이 기력이 쇠하셔서 거의 누워서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일어선 거죠. 착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잘 됐네요. 우리 영감도 하늘나라에서 보고 잘 됐다고 할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웃으며 저를 칭찬하시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에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제가 병원비를 내려고 해도 이미 다 결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속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 이 병원에도 병원비가 밀린 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데 기부를 조금 해주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저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보답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요양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요양병원 측에 기부 증서를 작성하며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 돈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와 저는 늦도록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3억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직과 선한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선한 선택은 결국 더 큰 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요. 그러니 여러분도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실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부를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